하도록 법도 개편하고 재정도 마련하고 권한도 자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거쳤습니다. 영국도 거치고 스웨덴도 거치고 그리고 또 일본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해서 지자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그 역할을 맡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사정이 다른 부분들이 경제 성장에 이제 중점을 또 왔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대기업하고 수출 주도의 경제 개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이거를 추진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 외부로 보게 되면 지자체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복지사고 하는 것들도 보건복지부가 권한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뭐 시범사업 할 때 지방정부 지자체한테 뭐 조그만 것 와서 뭐 이거 뭐 설명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온갖 권한들은 중앙정부에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환경과 이 돌봄 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세밀한 지역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방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 분권화가 되고 더 나가면은 이제 주민 자치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실 중요한 재정 부분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중앙 집권적이다. 그리고 이 돌봄에 관련해서 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보건복지부가 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자꾸 권한을 주려고 그러고 보면은 이게 지방 분권화되고 주민자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권한을 좀 넓혀지고 이런 거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못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3월달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자체 85% 정도가 이제 시범 사업에 들어와 있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85%가 지금 통합도로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도 이런 취약한 지역 부분에 이런 정도의 재원이 지원되니까 사람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자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돼야 되는데 85%가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의 태반이 농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농촌에서 준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돌봄 대상층이 넓게 포함해서 필요한 돌봄 수요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추진할 때는 노인 돌봄에 관해서 보면은 나머지 뭐 장애인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프라를 안 만들어 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돌봄 수요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것도 지방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쪽에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직원 두고 거기서 오면 돌봄의 수요를 파악하겠대. 지역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돌봄의 수요는 당연히 지자체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제일 잘 알잖아.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알지. 그런데 공단에서 돌봄 수요까지 파악했다는 거야. 보면. 근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돌봄 수요를 파악하겠다는 거는 지금의 노인 돌봄 같이 보면은 정말 필요한 조그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세밀한 부분에 대한 것들 안 하고 일적으로 보면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지면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대상자를 확 줄이기 위해서 미리 보면 방법을 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조가 대상자들이 넓어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재정 기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건강보험에 대한 그래도 작년에 썼던 거가 이제 100조 이상을 썼는데 농촌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하고 그 비용 자체를 다 오면은 서울에 있는 B5 쪽을 쏟아붓는 구조가 안 되도록 재정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방 쪽에 돌봄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부분에 대한 거는 지방세를 좀 올리거나
중앙정부의 포괄지원금을 내리거나 건강보험의 기여금이나 노인장려 기여금이나 급여 이런 것들이 다 묶어갖고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금이 형성될 수 있게, 그래서 농촌에서 지자체가 돈을 쓸 수 있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외에도 상당 부분의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돌봄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용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그런 구조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아는 거니까 얼마큼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할 때 지역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재정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교육과 의료 돌봄이 살아야지만 농촌 공동체가 계속 지속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이 일본이 있으니까 일본이 그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고 특히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있어서 이제 포괄 케어 센터나 지역 주민한테 어떠한 돌봄이 필요하냐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활동을 거의 85% 정도가 MPO에서,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행정은 거기에 대한 지원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적으로. 그런 거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인들 걸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적으로. 근데 행정은 뭐냐면은 그 안에 돌봄에 대한 걸 파악하는 부서, 복지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 파트 있고, 주거 파트 있고, 또 먹거리 있고, 다 이렇게 나눠져 갖고 도무지 갖다가 전체 계획을 못 짜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만 다 이렇게 하고 오면. 근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다. 통합 돌봄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돌봄의 수요일 결정이나 돈 쓰는 거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의 느낌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일본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근데 여기 세대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이 지역에 보면은 우리는 뭐 복지부서 따로 가고 또 보건 파트 따로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한 곳에서 보면은 복지하고 보건 관련 업무를 다 모아놨어. 지역 주민들이 상담하기 쉽게. 실제로. 그러니까 행정에 보면은 지역 주민들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일종에서. 공무원되는 게 굉장한 그게 고난이 있는가 봐. 목이 힘이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구조가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 구조가 보면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리고 독일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고 해놓고 보면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요거에 대한 파트,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6개의 비영리 법인과 협약을 해갖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뭐 인건비나 돌봄비나 실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성의 원칙, 그리고 국가의 책임의 원칙, 그리고 민간기관이 그렇게 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문화정책 부분에서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만 개입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역사회 자율성에 대한 문제인데 독일은 그렇게 지금 재정을 쓰고 있거든요. 구조가 보면. 근데 우리는 이쪽 지역에서의 돌봄이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공무원이 정하지 지역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발언권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은 거죠. 구조 자체가. 근데 여기서 거꾸로다. 실제로는 가까운 지역의 소지역에서의 필요한 것들 결정하는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작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다 비영리 기관이고 협동조합이고 지역 주민들이 주인인 기관이 그런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돌봄인세 전문가들이 처음 출연할 때 2018년도에 한국 케어 커뮤니티 추진 방안이 될 때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방 분권화가 되고 지역사회 내에 대한 돌봄, 지역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돌봄 구조가 만들어질 때 이런 여러 가지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갖고 있다라고 2018년대 초기에 커뮤니티 할 때 방향을 정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균전화되고 중앙정부 중심이고 근데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을 공동체가 역량을 구축하는 게 오늘의 강의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의사도 주치 역할을 할 수 있는 1차 의료의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단독 개원이라고 해서 그냥 개인 개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왜 일형이에요. 근데 농촌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학제 주치 팀장을 해서 의사도 있고 이제 간호사도 있고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도 있고 여러 사회복지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기관으로 이제 변화되도록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독일이 돌봄 분야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민간 협력 분야를 시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들을 직접 제가 독일에 가서도 보고 독일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구조를 보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 지역 포괄지원센터나 강원개호, 또 강원 스테이션이나 케어매니저나 이런 부분들이 MPU를 통해서 거의 80%, 85% 정도가 민간위에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발전 단계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경제 성장하는 모델 부분에 있어서 집권적인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돌봄, 지역사회 참여 이런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본 사례 부분인데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 행정적인 지원을 가지고 있다는 쪽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있는 사람이 굉장히 경청하는 사람이 접니다. 같이 논의를 같이 이렇게 하고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식사 가정용 서비스도 나가고 이동 서비스도 나가고 또 긴급 돌봄 보존이나 정보통신 주거나 이게 하나하나 얻어오는 한다는 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맡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체계화돼야 되는 거고 먹거리 돌봄에 대한 부분이면 어떻게 먹거리를 누가 맡아야 된다 하는 것들 또 가사 돌봄은 누가 맡아야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5년 동안에 이런 이렇게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돌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면 이제 구단위로 이걸 구축하고 있는데 대덕구에 보면은 이제 여기 교대구에는 이제 민들레 의료 시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상 지원 먹거리 돌봄 주거 의료 요양 이런 부분이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다 빼곡히 뭘 만든 기관들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직구처주기도 있고 주거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부분도 되는데 하나하나 먹거리 돌봄은 어떤 부분이 다 있고 이런 부분이 같이 우리가 농촌상에서 어떠한 돌봄의 수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관이 맡아야 된다라고 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돌봄 공동체에서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사회 서비스로 이런 부분이어서 농촌 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지원, 또 농촌 경제 사회소통 활성화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벌초화되어 있으니까 지금의 돌봄 통합지원법에서 없는 농촌에서의 인프라가 없는 데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충하는 부분이 이 법에서는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끌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해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지원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좀 더 강화하고 여기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신설, 도시 지역도 그렇고 농촌 지역의 재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서비스 공동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농촌에도 그렇고 도시에도 그렇고 분명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갖고 법을 개정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 새롭게 지역 주민들이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한 생활 돌봄 공동체가 돌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게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지역에 하는 것들을 열심히 보고 지자체한테 요구하고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촌 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농촌 지역의 의료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정보건이 느린 건 불가능한 부분인 거니까 제가 요구한 부분이 농촌에서 오면은 의료사업이 만들어지면 보건지소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고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업이 주로 이동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 또 지역 주민들의 돌봄이나 이런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더 많이 갖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그래도 의료복지 사업이 만들어진 요건이 조금 이제 완화되어져서 지역 주민 300, 그리고 출자금이 이제 5천 정도인데 최근 들어서 농촌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방법은 뭐냐면 이제 경남 산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조합원이 300명이 있으면 그 반 정도를 도시 쪽에서 도와줘요. 일부러 출자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농촌에 이주하거나 귀촌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서로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 출자 같은 경우는 하고 인프라를 만들고 그러니까 농촌 자체에서는 그 정도의 인원이나 출자금 만들기 힘들 때는 가능하면 도시와 연합해서 구조를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한 도움을 얻거나 지역 자원들을 더 하거나 또 경남 산청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에서 지자체가 쓰는 그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으로 산청 의료 사업이 의료기관 들어올 때 많은 지원을 줬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땡겨 써야 된다. 구조가. 그러니까 돌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역의 이제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쓸 수 있도록 좀 땡겨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 주치에 대한 걸 해서 가능하면은 이제 의료인 중에서 이 농촌에 대한 주치를 현재 하는 경우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지역에서 시작한 것들이 다른 지역을 다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농촌 지역에서도 주치의가 원칙적으로 좀 도입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가 거의 다 돼서 이러한 지역 자원의 결합과 활용하는 것을 이제 사례회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자체하고 함께 여러 자원들을 모아갖고 사례회의를 해서 이 사례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례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돌봄은 별도 예산을 통해서 이걸 하자. 그리고 의료는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별도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협치가 돼서 돌봄의 수요를 파악도 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갖고 같이 하는 부분에 좀 신뢰관계를 지자체하고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자체하고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기초적인 자료를 공유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역재단 쪽의 심포지엄에서 할 건데 의료에서 이제 돌봄을 전하는 그런 작업 그다음 거를 농촌에서의 돌봄과 의료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인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료협동조합이 농촌에서의 의료 자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고 그것을 돌봄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출자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자본으로 남는 거니까 출자로 남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의료기관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이 지역의 지역주민한테 또 자녀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이 더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은 약하면서 민간 자체가 상업적으로 이제 자꾸 건강보험공단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안으로 작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체가 사실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고 아까 그 적자폭이 갖다 커지면서 이제 파산의 위험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의료기관을 좀 더 공공의료기관으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공성 갖고 있는 의료기관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그룹이 바로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입니다. 주치 운동을 해서 94년도에 안성의료사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해서 지금 31개의 의료사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건데 거의 한 30년 동안에 33번의 의료사협이 만들어졌는데 두 군데는 의사를 못 구해갖고 중간에 보면은 1년, 2년 동안에 어려워서 문을 닫는 걸 제외하고는 한번 이제 의료기관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로 의료기관이 보면은 중간에 문 닫는 일 없이 쭉 발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33번을 시도를 했는데 지금 계속 발전하는 데가 31군데니까 생존율을 따지면 거의 94%다. 여러분 통계를 한번 내주시죠. 거기서 보면 통계율은 거의 오면은 95%에 가깝기 때문에 보면은 거의 다 생존한다. 그리고 중간에 갔다가 문 닫을 확률은 거의 5% 이하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이제 협동조합은 이제 나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요 호남하고 영남 쪽에 지역 소멸적인 농촌이 많이 모이는 쪽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와 연결해서 같이 만들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지금 성장이 지금 이제 31개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고요. 이제 주로 출자금이 쌓이거나 조합원이 늘거나 그런 부분인데 농촌에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들도 사업소 만들고 건강보험이 만들어지고 이런 쪽 부분이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이 만든 의료기관이 전 농촌에서 공정보건의료 대표되는 이제 공공의료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게 이제 전체 지금 운영되어지는 건데 한 120군데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쪽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서 주치의와 통합돌봄으로 가야지만 건강보험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주치의와 통합돌봄에 대한 정책 부분들을 수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 정부 쪽에서 그런 방향 안 가면은 건강보험 자체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같이 갖고 농촌에도 이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합의를 한 상태에 정책을 갖췄다 하고 의견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농촌에 의료 돌봄 또 주거 문제 해결할 수 통합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방안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의 성과를 통해서 이 의료 돌봄의 이제 공공성을 기반한 그런 모델들을 이제 대책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려 박사가 건강보험이 89년도에 세워지기 20년 전에 68년도에 보면은 민간 청십자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제 안성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때로 이제 마을 유치 운동 하자라고 이렇게 좀 주장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나온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30년 전에 한 40년 정도 40년 전에 제 30대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60년 됐을 때의 모습이고 30살 때 조금 젊었을 때의 모습 보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고 그래서 주치의에 대한 부분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주제 부분이 이제 공동체에 대한 돌봄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공급자들의 돌봄뿐만이 아니고 결국에선 마을 공동체에서 자기 건강 관리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됐을 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이제 건강 리더들을 육성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5명 이렇게 맡아갖고 현합제도 대주고 또 식사 잘하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일주일에 5일에 하루에 한 3시간씩 해서 한 15시간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지자체에서 건강 리더에게 줄 수 있는 지원 부분이 한 80만 원 정도를 줘요. 근데
사람을 돌보는 일이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감 리더를 뽑으면 거의 10대 이상의 경쟁이에요. 그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건강 리더 육성하는 것도 농촌 지역에서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유엔 쪽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회연대 경제,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 자본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유엔에서 전체 총회를 통해서 의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유엔의 총회 결의에 따라서 사회연대 경제를 구축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국제 두 번째 협동조합의 이 부분인데요. 농촌이 전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서 지자체가 이 역할을 잘 하느냐, 또 지역 주민의 참여 구조가 잘 마련되느냐, 지역의 인프라가 잘 만들어졌냐 이렇게 체크하는 13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쪽 지역에서 통합 돌봄을 잘 준비해놨느냐라는 걸 체크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임종환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붙여갖고 이 13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한 것들 해서 마을 공동체 주도의 통합 돌봄이 제대로 잘 되는지를 체크하고 또 지역에서의 돌봄 수를 체크하고 또 마을 공동체가 지역적으로 통합 돌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의료 돌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붙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많이 지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던 또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예. 저는 그 목천에서 온 행복동의 사역 그 이사장님 이성만인데요. 목천, 네. 네. 오늘 너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왔는데 네.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은 강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첫 시간에 이렇게 쭉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지금 뭐 행정을 이렇게 쫓아다 저기 이제 이 마을 이장들이 하고 있는데 행정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뭐 여기서 한 진짜 막 갈 데가 엄청 많아요. 뭐 한 가지 처리하려면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그러면은 그 지금 보건하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제 분리를 시킨다든지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각 부처마다 지금 돌봄이 지금 복지 쪽이 산재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걸 하나로다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부처를 하나를 신설을 한 뭐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다가 좀 이제 전문가분들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또 그 저희들이 그 대선 전에 그 한국사회연대 경제 그 후보자 소청 토론회를 대전에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아, 예,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제가 거기 연주였습니다. 아, 예. 아, 저도 이제 거기 참가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많이 듣고 그 했는데요. 네,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 조직을 네. 활용을 해가지고 네. 지금 그 각 지자체마다 지금 그 우리 여기 옥천에 지금 마을 공동체 센터장님 이렇게 지금 참석을 하셨거든요. 네. 정진혁 씨라고. 그런 그 활동 전문가들을 한번 그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초기니까 한번 그 상부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그 정부 부처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회의를 한번 공청회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하면은 전국에서 좀 속된 말로다가 쪽수가 많으면은 좀 이제 많이 좀 기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을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좋은 의식입니다. 예, 네. 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또 네. 이게 지금 개인적이지만 또 이제 또 네. 관심사도 있는데 네. 제가 그 뭐요
연명 치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 연명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어디 그 SNS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저는 이제 연명 치료라는 게 그냥 내가 죽음을 제가 선택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뭐, 의사분들이 거기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완전 말기가 됐을 때, 그때 가가지고서 생존 가능성이 없을 때 판단을 해서 연명 치료를 끊는다. 저는 이제 만약에 내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심폐소생술, 뭐,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심폐소생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죽으면 내가 선택하겠다 해서 이제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네. 아니,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부분이, 이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말기에 내가 더 치료를 받을 건지, 아니면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기 때문에 안 받을 건지, 그런 걸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미리 갔다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그러니까 그냥 살 같은 보장도 없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이렇게 생명만 연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있으면 의사들은 그걸 갖고 이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제 무의미하게 계속적으로 호흡기를 걸어놓거나 수액을 걸어놓거나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런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게 없으면 의사는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 걸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 일주일 오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갔다가 살려 노력을 일단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본인의 의사가 난 더 이상 안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갖고 나서 보면은 누가 내가 오늘 산소호흡기를 뗀다 하더라도 당신은 왜 갔다가 그 산소를 끌어갖고 이 사람 죽었잖아 라고 하면 이제 의사도 보면은 이제 면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원래 본인의 의사가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산소호흡기를 끄는 것도 이제 본인의 의사에 대한 거다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의사들은 계속적으로 산소호흡기를 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 안 하면은 몇 시간 내에 금방 돌아가시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가 선택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면은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은 결정했어.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가족들이 동의를 또 해줘야 돼요. 예, 산소호흡기를 갖다 뗄까요? 라고 하게 되면 가족들 안에서 또 왔다가 아니 뭐 살 가능성이 있는데 왜 갖다 그거 안 하느냐 그러면 또 가족 안에서 막 다퉈. 그래서 동의가 안 되면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동의를 하고 또 가족도 동의를 해야지만 의사는 갖다가 이제 연명의료보험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끊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의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당신이 갔다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왜 산소호흡기를 떼냐 이렇게 하면은 의사는 할 수가 없지.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90세가 넘었어. 그리고 평균 수명 부분이 90세 이상으로 살았어. 그리고 지금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면은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지금으로 봐서는 내가 보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생애 마무리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더 살 수 있다는 생각 그것도 가족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경환자실 놓고 갔다가 무슨 소리냐 살 수 있다 근데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뭘 어떻게 해 보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 실제로. 네. 그래서 내가 보면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 생명 부분이 이런 거니까
기술적으로 더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자꾸 매달리는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사실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무의미하게 자원을 낭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지금 사명한 거죠. 연명의료에 대한 것들을 좀 본인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좀 개진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 대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마을 주치의를 얘기한 부분은 집에서 만약에 사망하셨어요. 근데 주치의가 가고 이 사람 원래 병용이 있고 돌아가시는 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소견서를 딱 써주면은 뭐 경찰서에서 막 불러오거나 이런 안 해도 돼.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죽었냐,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갖고 누가 뭐 어떻게 한 거 아니냐 이래갖고 또 그걸 따지느라고 갔다가 뭐 경찰서로 불리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가 있고 또 방문료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내가 보면은 이 정도면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딱 하는 거가 좀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90세가 넘더라도 내가 더 살아야지 뭐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하는 것들이 사전에 미리 기획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하고 이제 그 사회연대경제에 포함되어 있던 돌봄 사업이나 의료 사업이 다 포함을 해서 어떤 것을 기획하냐면 지금에 있는 법체계나 조례 이런 부분들이 농촌이나 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의 내부에 다지면 국회로 가서 국회 토론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또 안 받아진다 그러면은 500명 이상 모이고 국회 도서관에서 모이고 네,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여의도에서 모여야지 뭐 또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마을 공동체 주도의 그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새 정부니까 또 본인이 또 그런 의지를 또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농촌 공동체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죠, 이거는. 네, 요청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또 건의할 게 하나 있는데. 네, 건의하십시오. 네. 교수님이 지금 이쪽 관련된 주요 팀원이시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관련된 요새 뭐 인사를 국민 추천 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차관도 잘 뽑아야 되지만 뭐 어떤 이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단위에 정말 제대로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중에 가능성 있는 부분이 그 전에 이제 질병청장을 있었던 정경 선생님이 정책협약 때 그 선대본부가 있을 때 같이 정책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주치 마을 주치에 대한 부분하고 통합 돌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책협약서를 가지고 협약식도 했기 때문에 아마 정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그런 것도 이제 가속도가 되지 않을까 했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물 들어올 때 여러분들 노줘야 돼. 이럴 때 노줘야 돼. 맞아. 정신 딱 차려갖고 나서 저기 이거 타고 보면은 농림부에 6천 주는 거 갖고 만족하면 안 돼. 그건 아니죠.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네, 또 네. 초고령화 시대라고 아까 말씀하신 네. 그게 지금 기존에 인구가 있으면서 고령화가 됐잖아요. 네. 그게 저출산 때문에 그 초고속화가 빨리 된 거 아닙니까? 어떤 것 때문에? 저출산이 더 저출산? 네, 네. 초고령화를 촉진하는 게 맞는 네. 뭐
그럴 수 있죠 보면. 근데 지금의 구조를 보냐면 이제 돌봄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 돌봄도 있지만 또 아이 돌봄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일찍 보면 그렇게 하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합한 이제 주거 환경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결혼하고 또 출산을 미루는 중요한 원인 중에서는 집값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보면은 내 자녀를 정말 개고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도 포함하고 돌봄 부분도 포함하고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정말 태어나서 축복 바꿀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낫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돌봄을 받아야 되고 또 출산이나 육아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배려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뭐 여성들이 독박을 쓴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안 낳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지. 그 고생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거니까 저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부담들을 사회적으로 잘 극복하게 하는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 있는 상당 부분들이 저는 농촌이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이 제가 보기에는 돌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은 어르신들이 도시에 있으면 아까 고립된 성처럼 이게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 유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을에서 돌보는 게 기본적으로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약간 치매기가 있더라도 여기에서 같이 생활하시고 일상생활이 계속되면은 치매가 나빠지지 않는 거야. 근데 약간 이상했다 도시에서 그냥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딱 집어넣고 그냥 가두면은 그러면은 치매는 급격히 나빠져요. 되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서 거시는 기간이 대개는 8개월이야. 근데 지역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2년, 3년 이상 사실 분도 요양병원에 가면은 8개월로 끝나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을 기반으로 한 돌봄을 잘할 수 있는 기반 부분이 저 농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농촌과 도시와 연결돼서 이쪽에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상당 부분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출자를 적극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에 출자만 갖고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일부 갖다가 도시 쪽에 있는 어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농촌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산청 모델을 네, 산청. 말씀하신 그 네. 도시인들의 출자를 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좋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 산청에서 직접 원장님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겠다 하는 분이 원래는 진주 쪽에서 개업을 하시던 한의사였어요. 그런데 내가 보면 농촌에 가서 이 돌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만들면서 산청에다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의료사역을 만들겠다. 그리고 마을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고 이쪽 그냥 진주에서 있다가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주에서 환자로서 보는 분들이 다 따라오는 거야, 같이. 따라오는데 그 원장님이 갔다가 왔으니까 거기서 조합원 들어가고 권해갖고 그분 때문에 진주에 있던 부분도 찾아도 오고 출자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인데 산청에서 오랫동안 반대 학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신망도 받고 이런 분이래갖고 진주에서 이쪽 오면서도 사람들이 다 오면은 그분 보고 출자도 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출자하고 진료를 받으러 산청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응?
누? 홍합 원장님 같은데? 삼성에 응. 속되게 왜 응. 꾸며놨잖아. 응. 거기 여기 지금 협동적으로 만들어서 협동조합 만든. 의료 복지 사회적으로 도와줘. 삼성 별점에서 응. 한쪽 한 꼭대기에다가 응. 해놨거든요. 한번더 응. 해놓고. 같이 모인 것 같은데? 네네. 네. 원래 우리 성심원 그 쓰던 원래 그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을 무료로 쓰도록 보면은 그렇죠. 네, 네. 한전 환자들이 쓰던 공간인데 이제 한전 환자들이 다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공간 부분을 지역사회에 쓰도록 이제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무료 쓰도록 하고 지역 자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도시에 있어서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인데 퇴직을 하면서 농촌에 가서 정말 접종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분들이 또 제가 대학병원에 있으면 보면 한 10% 있어요. 그런 전분이 미리 파악을 해갖고 보면은 원래 이쪽으로 갔다가 기촌해라 라고 섭외를 하고 보면은 사람이 오면은 또 자원들이 따라오는 거니까 네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 끝낼까요? 끝내시니까 저는 그냥 네. 질문은 아니고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네네. 게 이제 옥천에서는 면별로 이제 돌봄을 직접 하려는 주민 조직들이 되게 활발하게 구성되고 지금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니까 지역 지원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웃을 돌보려고 하는 거지 사실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으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이해가 좀 있어야지 자원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농림부를 만나거나 할 때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그 완전히 기초 단위, 면 단위에서 주민들하고 학습을 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나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나 교환 같은 것들을 같이 좀 만들어야 돼요. 네, 지역에 제공을 그리고 해주셨으면 부처별로 좋겠어요. 농림부하고 네. 보건복지부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네. 없어요. 다 네. 따르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이 보면은 네. 보건과 돌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그게 네. 있어야만 네. 여러분들이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인큐베이션해서 네. 이제 그 통합 돌봄에 대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